궁병동무는 역사적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로 가장 오래된 출처는 한기 무제기입니다. 오나라 말기 장군 육항은 20살에 장군으로 임명되었고 아버지 육손이 남긴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오나라의 국경을 지켰습니다. 서기 264년 손호가 오나라의 국군이 되었을 때 38살이었던 육항은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당시 오나라는 조정이 부패하고 국군 손호는 황음무도하고 포악했습니다. 궁녀만 해도 수천 명이었고 수시로 백성을 약탈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일 때에는 얼굴 가죽을 벗기거나 눈을 파내는 잔혹한 형벌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육항은 손호의 행동에 매우 불만이 많았고 여러 차례 그에게 대외적으로는 국방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를 개선하여 국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손호는 그의 제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기 272년 서릉을 지키던 장군 보천이 진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육항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토벌에 나섰습니다. 그는 진나라 군대가 반드시 반군을 지원하러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와 백성에게 서릉 외곽에 튼튼한 성벽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나라 장수들이 여러 차례 성을 공격하자고 요청했지만 육항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공사가 완성되자 진나라 군대가 보천을 지원하기 위해 서릉에 도착했습니다. 육항은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 군대를 격퇴한 후 다시 서릉에 맹공격을 퍼부어 곧 성안으로 진격했고 반역자 보천을 죽였습니다. 당시 진나라 장군 양고는 양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항인 군사와 계략에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보고 오나라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오나라에 대해 화해 정책을 취했습니다. 부하들이 오나라 백성을 약탈하면 즉시 돌려보내도록 명령했고 오나라 국경까지 행군하다가 오나라의 곡식을 베어가면 다른 선물을 보내 보상했습니다. 오나라 사냥꾼이 다치게 한 짐승을 잡으면 다시 오나라에 걸려보냈습니다. 육항도 양고의 의도를 이해하고 똑같은 태도로 진나라를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사자를 보내 우호를 표시했기 때문에 오나라와 진나라의 일부 국경지대에는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손호는 육항의 행동에 대해 듣고 매우 불쾌해하며 사람을 보내 육항을 꾸짖었습니다. 육항은 한 마을, 한 현도 믿음을 중시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대국이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양고의 위신만 높여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손호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육항은 군대가 끊임없이 출동하여 백성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을 보고 손호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습니다. 지금 조정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며 농업 생산을 서둘러 식량을 비축해야 합니다. 또한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각 관청이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며 승진 제도를 엄격히 하여 모든 관리를 격려해야 합니다. 형벌을 신중히 집행하여 백성을 경계하고 도덕으로 관리들을 가르치며 인으로 백성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장수들이 명성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두고 모든 병력을 소진하며 전쟁을 멈추지 않아 소모하는 재물이 만 단위를 넘고 병사들은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큰 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육항은 오나라와 진나라의 실력 차이가 현저하여 지금 출병하여 승리하더라도 진나라 전체를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신중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중단하고 힘을 축적하여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손호는 육항의 이러한 충고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육항이 세산을 떠나자 진나라 군대가 오나라를 토벌했습니다. 대군이 장강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나라는 결국 진나라에 멸망했습니다. 궁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독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병력을 다 소진하며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후세에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력을 맹신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궁은 다할궁, 다하다, 바닥나다, 극에 달하다는 뜻입니다. 병은 군사병, 군사, 병사, 군대를 의미합니다. 독은 더럽힐 독, 더럽히다, 함부로 하다, 경솔하다는 뜻입니다. 무는 굳셀부, 무력, 무외, 전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궁병동무는 병력을 다 소진하고 무력을 함부로 쓴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궁병동무입니다. 한자어라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국가가 가진 군사력을 막 동원해서 무리하게 전쟁을 계속 벌이는 걸 말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국력이 소모되고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궁병동무가 역사 속에서 고대 중국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사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딱 좋은 예시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그 삼국시대 동호의 명장 육항 아시죠? 네네, 알죠. 그 육항이 군주 손호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손호가 막 폭정을 일삼고 전쟁만 하려고 하니까 육항이 딱 지적을 한 거죠. 뭐라고 했는데요? 군대가 계속 나가서 백성들은 이미 지쳤고 또 적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스스로 큰 병을 앓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네요. 단순히 전쟁하지 말자가 아니라 네, 국가 운영 전체의 균형, 내치를 강조한 거죠. 이게 궁병동무의 위험성을 딱 보여주는 경고였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인 역사 속 사례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한무제인가요? 네, 한무제. 처음에는 그 흉노족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약간 방어적인 성격도 있었죠. 영토도 확장하고 실크로드도 개척하고. 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이게 50년 넘게 계속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변질이 핵심이에요. 처음엔 필요했을지 몰라도 전쟁이 점점 정복전쟁처럼 되고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국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된 거죠. 얼마나 심각했나요? 기록을 보면 한무제 말기에는 인구가 40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하고요. 사회는 굶주림과 도적으로 들끓었다고 해요. 400만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게 정치적 위기로까지 번졌어요. 그 유명한 무고의 난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전쟁이랑 관련이 있었군요. 그렇죠. 전쟁의 부담, 또 가혹한 통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회 전체에 불신과 공포가 만연했고 결국 그런 끔찍한 정치적 참사로 이어진 거죠. 방어에서 정복으로 이 목표가 바뀌면서 대가가 통제불능이 된 겁니다. 시작의 명분과 과정의 결과가 너무 달라졌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좀 더 극단적인 사례로 가볼까요? 나치 독일? 네, 나치 독일은 이 궁병동무가 아주 파괴적인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인종주의 같은 것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냥 전쟁을 많이 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 수행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점령지 자원을 그냥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또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걸로 전쟁 비용을 충당한 거죠. 그게 지속 가능했을 리가 없는데요? 당연하죠. 1943년 자료를 보면 주요 원자재의 거의 절반 이상, 많게는 100%까지 점령지에 의존했어요. 이건 뭐랄까, 계속 영토를 확장해야만 유지되는 약탈 경제였던 거예요. 확장이 멈추면 바로 무너지는 구조군요? 네. 그래서 확장이 먹히자마자 경제가 급격히 무너졌죠. 그 결과는 유럽 전역에 4천만 명의 난민, 산업시설 70% 파괴, 정말 끔찍했습니다. 독일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네, 독일 민간인들도 약 220만 명이 추방이나 강제노동 중에 사망했다고 하니까요. 결국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거죠. 탐욕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냉전시대 소련인데요. 여긴 뭐랄까 직접적인 큰 전쟁은 없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소련의 경우는 전쟁 패배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 문제로 무너진 케이스죠. 이것도 다른 형태의 궁병동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과의 군비 경쟁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모든 국가 역량을 군수 산업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민간 경제, 특히 경공업이나 농업은 완전히 희생된 거죠. 균형이 완전히 깨졌겠네요. 심각하게 깨졌죠. 경제 구조가 완전히 기형적이 됐어요. 예를 들어 기계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엄청 높은데 전체 산업 증가율은 그에 못 미치고 국민들은 빵이나 버터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배급에 의존해야 했고요. 군사기술은 발전하는 게 실생활은 어려워지는. 그렇죠. 군사기술은 발전했지만 이게 민간으로 전혀 이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 수준이나 생산성 면에서는 미국에 한참 뒤처졌습니다. 산업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한 55%, 농업은 5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하니까요. 헐, 그렇게 차이가 났군요. 네. 결국 이 막대한 군비 지출과 경직된 계획경제 시스템이 내부로부터 붕괴를 가져온 겁니다. 이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만성적인 자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와, 한무제, 나치 독일, 소련까지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참 다른데 결국 이 군병동무에 빠진 국가들의 결말은 비슷한 것 같네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같습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민생은 파탄나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정치는 위기를 맞고 또 국제적으로는 고립되거나 수세에 몰리죠. 결국 군사력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군병 동무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침식하고 결국 무너뜨리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진정한 국가의 힘은 군사력 그 자체가 아니라 건강한 경제, 안정된 사회, 또 유능하고 합리적인 통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종합적인 국력에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군병 동무의 역사적 사례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도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사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참 잊기 쉬운 것 같아요.